내 이름은 수연이고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잡아 서울로 온 지 3개월이 되던 시점이었다. 집 근처에서 일을 찾는 것이 어려워 결국 찾은 곳은 남산 근처의 외딴 아파트였다. 그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관리 상태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월세가 저렴하고 지하철과 가까워서 선택하게 되었다. 이사를 하던 날 이웃 주민들이 별로 친절하지 않은 것을 느꼈다. 인사하면 고개만 끄덕일 뿐 그 이상한 대화를 피하려 하는 묘한 느낌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것은 내 옆집에 사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나이대로 보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처럼 보였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한밤중에도 눈에 확 띄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다녔다. 처음엔 그녀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창문으로 그녀의 방을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는데 항상 켜져 있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적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 아주 길고 낮은 신음소리와 같은 소리였다. 소리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것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결국 나는 참다 못해 그녀의 집에 노크를 했다. 똑똑똑 문을 여는 소리도 없이 문은 천천히 열렸다. 그 문틈으로 보인 것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공허한 눈빛이었다. 도와드릴까요? 내가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구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 몇 초 동안 그녀의 눈빛과 마주한 채로 서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섭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마무리했다. 뭐 괜찮으시면. 전 이만 문은 다시 조용히 닫혔다. 나는 급히 나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그 이후로도 이상한 소음과 그녀의 기괴한 행동들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러 현관으로 나갔을 때 문틈 사이로 쪽지가 하나 밀려 있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잘못된 일이 있어요. 쪽지를 읽은 후 나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난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밀어봤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순간 느낌이 싸해졌다. 그러던 며칠 후 아파트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급히 나와 불을 끄는 동안 나는 이웃 주민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 옆집 여자분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은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어느 여자야? 문득 내 옆집에 살던 여자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평소에 마주쳤던 관리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그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학생, 거기 그녀는 없어요. 그 방은 몇 년 전부터 빈 방이야. 마지막으로 거기 살던 사람은 자살했어. 젊은 여자가.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잠을 못 이루던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방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관리 아저씨에게 어렵사리 열쇠를 얻어 그녀의 방에 들어갔다. 방은 쓸쓸하게 빈 채로 남아있었다. 단 하나, 작은 스탠드 아래 적혀있던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누군가 날 봐주길 바랬지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기억해줄 사람조차 없겠지. 나는 그 방을 떠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후로도 나는 그 아파트에 머물렀지만 매일 밤 그녀의 집을 지나며 나는 여전히 그녀의 외로운 눈빛을 기억했다. 어느 날 내 방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었을 때 문득 그녀가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파트의 그 외딴 방에서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 혹시 밤거리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본다면 잠시 멈춰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줘. 그녀는 거기 있을지 모르니까.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할 내용은 아직도 나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끔찍한 경험이었다. 나는 이 사건을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몇 년 전 나는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집을 빌렸다. 여름 방학 동안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위해서였다. 그 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낡고 허름했지만 가격도 저렴했고 무엇보다 한적하여 마음에 들었다. 첫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주변 풍경도 아름답고 이따금씩 들리는 새들의 노래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이곳의 고요함을 깨웠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숲속을 산책하기로 결심했다. 해가 지고 나면 숲은 조금 으스스해졌지만 나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사색에 잠기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하지만 어둠이 짙어지자 길을 헤매기 시작했다. 마을의 불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나는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것만 같았다. 한참 동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낡은 집이 나타났다. 그 집은 창문이 부서지고 반쯤 무너진 상태였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으나 그때는 단순히 피곤함 탓이라 생각했다. 지친 나는 일단 그 집에서 잠시 쉬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 그 순간 나는 결국 그 집이 문을 열고 말았다. 집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은 나무 가닥들이 뒤엉켜 있었고 어디선가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상하게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자 피로가 몰려와 그곳에서 눈을 감기로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릴 적 자주 놀러 갔던 할머니 집에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고 할머니는 평소처럼 나를 반기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다. 하지만 갑자기 방 안에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할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는 혼자 남겨진 채 그 그림자를 쫓아가다가 문득 전혀 다른 공간에 서 있었다. 그곳은 내가 들어왔던 낡은 집이었다. 그러다가 나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를 들었다. 한 여성이 흐느끼듯 울고 있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피에 젖은 흰 옷을 입고 눈이 가려진 여성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공포에 휩싸인 채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 순간 여성이 내 앞에 서서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여인의 눈은 빈 껍질 같았고 얼굴은 상처로 덮여 있었다. 눈을 뜨자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방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나는 침실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나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와 숲속을 헤매며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나는 그 숲에서 겪은 일이 단순한 악몽이라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에 대해 물어보니 그들은 모두 은밀하게 눈을 피하며 말을 회피했다. 그러나 한참 동안 설득하자 어느 할머니가 결국 입을 열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저주받은 곳이라 전해져요. 거기서 사람들이 잔혹하게 죽어나갔다는 이야기죠. 그 여인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여성인데 아직도 그 집을 떠돌고 있다고 하지. 그 말을 들은 나는 도저히 그 집에 더 머물 수 없었다. 나는 서둘러 짐을 싸고 마을을 떠났다. 지금도 그 여성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리고 나는 그 이후로 다시는 낯선 숲을 함부로 들어가는 일이 없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가 겪었던 그 공포는 아주 실제였다. 여러분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도처에 존재하니까.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산골 마을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매년 휴가철이 되면 이 마을에 찾아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때는 도시 생활에 지쳐있어 자연 속에서 한적함과 여유를 찾고 싶었다. 매번 찾아가는 마을의 작은 펜션은 이제 거의 제 집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펜션 주인 아주머니께서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호기심이 생겼고 밤에 그 폐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저녁이 되자 펜션에서 나와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모든 생명이 그곳을 피하는 듯 서늘한 정적이 느껴졌다. 폐가에 도착해 문을 열어보니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고 종이와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방 한 구석에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그 일기장을 펼쳐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오늘 또 그 소리를 들었다. 창문 밖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두려워서 숨을 죽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적혀 있었다. 읽는 도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지만 호기심에 나는 좀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무서움을 더했다. 2층에 올라가 보니 작은 방 하나가 보였다. 그 방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방 안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누군가의 사진이 여러 장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어린 소녀였는데 이상하게도 다양한 장소에서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피아노 곁에는 또 다른 일기장이 있었다. 나는 그 일기장을 펼치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도 피아노를 쳤다. 그러나 아무도 내 연주를 듣지 않았다. 이제는 이 소리가 내 유일한 친구다. 이 내용은 마치 오래전 외로움에 사로잡힌 영혼의 신음을 연상케 했다. 일기장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피아노 건반이 저절로 움직이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듯 놀란 나는 재빨리 방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1층에서도 의문의 소리가 들려왔다. 토키오, 토키오.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한 그 목소리.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갑자기 내 뒤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벽에는 거울 하나가 있었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뒤로 희미한 소녀의 형상이 보였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펜션으로 도망가기로 했다. 펜션에 돌아온 나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방금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아주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소녀는 오랫동안 혼자 외롭게 지낸 아이였어.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뒤 그 폐가에 혼자 남겨져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해. 그 이후로 누구든 그 집에 들어가면 그녀의 외로운 영혼이 귀신이 되어 따라다닌다고 하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펜션을 떠나면서 그 폐가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로도 가끔씩 그 소녀의 얼굴이 떠올라 소름이 끼쳤지만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 폐가는 지금도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은 채 고요하게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여전히 외로운 소녀의 영혼이 남아 밤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의 여름, 나는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한국 남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이 마을은 땅끝 마을이라고 불리며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오랜 전통 과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고도 했다. 마을에 도착하자 우리를 반긴 것은 청록색 바다와 고즈넉한 산,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었다.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수백 년의 세월이 새겨진 것처럼 깊은 주름이 있었다. 우리의 숙소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오래된 한옥이었다. 기와 지붕 아래에 자리 잡은 집은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각종 꽃들이 피어 있었다. 밤이 되자 우리는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모두들 긴장이 풀렸고 이야기꽃이 피었다. 그러던 중 우리 중 한 명인 민수가 이 마을에는 귀신 이야기가 많다고 하던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 라며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모두가 웃어 넘겼지만 우리 집주인인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네. 이 마을엔 다 이유가 있어. 순간 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우리는 순순히 대답하며 대화를 돌렸지만 그 말이 내내 신경에 걸렸다. 밤이 깊어가자 파티는 끝났고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방에서 누워 엎드린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창문 너머로 누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창문 유리에는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설마. 나는 가볍게 웃음을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우리는 마을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다. 근처 숲속에 오래된 폐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 많은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다. 폐가는 예상보다 더 낮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기운 납작한 지붕 아래 벽은 금이
가구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폐가로 들어갔다.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살펴보니 곳곳에 버려진 생활용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때 한 친구가 여기 이상한 거 있어 라며 소리쳤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사진첩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그 순간 한 사진이 우리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거기에는 옛날 흑백 사진 속에서 현재와 같은 장소, 같은 자세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치 우리를 비웃듯이 그들의 눈빛은 무표정하게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친구들은 당장 폐가를 나가자고 했고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나는 뭔가에 홀린 듯 그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다음 날 마을 주민들은 우리를 보더니 이상한 눈초리를 보냈다. 특히 집주인 할아버지는 무척이나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자네들 어제 폐가에 갔다 왔지? 거기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네. 그 집은 저주받은 집이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사라졌어. 나는 할아버지에게 어제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 사진 속 사람들은 마을의 설화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귀신이 되었고 그 저택에 머물고 있어. 이제 자네들도 그들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게야. 우리는 할아버지 경고를 듣고 혼란에 빠졌다. 당장 마을을 떠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이 이야기의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할아버지에게 다시 물어보니 그는 우리에게 마을의 중심에 있는 큰 나무 아래로 가보라고 했다. 거기에 이 마을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우리는 지시대로 마을 중심의 큰 나무로 향했다. 나무 아래에는 오래된 돌판과 함께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돌판을 들추니 그 아래에는 한 권의 고서가 있음을 발견했다. 고서에는 마을에 대한 전설과 비밀, 그리고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마을은 수백 년 전에 거대한 재해를 맞았고 그때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귀신들이 나타났다고 했다. 설화에 따르면 귀신들은 마을을 재해로부터 보호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로 남았다. 귀신들이 머무는 폐가는 저주받은 장소로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옥으로 돌아왔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어젯밤의 손자국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분명했다. 손자국 뒤에는 작은 얼굴이 있었다. 얼굴은 어두운 눈동자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고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달려와 말했다. 이제는 늦었어. 귀신들이 자네를 붙잡으려 하고 있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선 마을을 걸어야 해.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고 마을을 떠났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린 후에야 뒤를 돌아보니 마을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도 땅끝 마을의 저주와 귀신들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 마을에 다시 가는 일은 절대 없겠지만 그날의 경험은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똑같은 꿈을 꿀 때마다 서로를 생각한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땅끝 마을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저주가 서린 미스터리였다. 아무도 그곳의 비밀을 풀 수 없었고 우리 또한 그 비밀을 알게 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남겨둔다. 혹시라도 누군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다.